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있는 상황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럴 때 이렇게 말하자. 부탁할 때, 거절할 때, 충고할 때, 항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부분에서 벌써 4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앞에 것을 한 번 더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탁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죠. 그럼에도 도움 요청하는 것을, 또 부탁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좀 있죠. 내가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차리면 나의 그 나약함이 드러날 텐데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또 있겠죠. 괜히 상대방한테 신세해지는 거 싫어서 부담 줄까 봐 도움 요청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이렇게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 누구한테 살짝만 얘기만 해줘도 그 사람은 큰 부담 없이 상대방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서 아주 나쁜 그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럼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나는 그런 거 아주 우리 집도 많은데 내가 다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느냐 아쉽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만큼 도움받으면 반드시 또 더 큰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기가 싫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또 분업화되어 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워낙 복잡해져 있고. 그럼 세무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니까 이런 사회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이 사는 하나의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도움 주는 걸 늘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부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서 요것이 부족한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내가 요새 사는 게 힘든데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를 뿐더러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요것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 또 잘 파악할 필요도 있겠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면 도움을 얻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도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니까요.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지만 자기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받는데 그때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말해 주셔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놓고 설득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설득 안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충과 협상 기법 같은 것도 활용해야 됩니다.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윈윈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날 좀 도와주면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에게 남는 부분을 줌으로써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상대방한테 미안한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특히 돈 같은 거는요, 그 변제하는 방법과 시기를 굉장히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친척 간에 돈 거래를 하고도 친구 간에 돈 거래를 해서 결국 친척도 잃고, 그리고 친구도 여러 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왜 그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주머니는 공깃돌 하나 뭐 주듯이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왜 저한테 차용증 한 장을 써주지 않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 그냥 그걸 끝났을까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탁을 하려면요, 차용증을 써서 도장 찍고 언제까지 금액 얼마를 갚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이것은 받아서 찢어버리는 그런 명확한 행동을 해야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실천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들어주지 못해서 관계가 더 이상 이제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탁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탁도 이제 우리 열심히 잘 해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또 거절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절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끔 국회의원들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청탁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누군가 청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권에 대한 청탁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 그 정치인들이나 뭐 관리들이 이권 청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을 언론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돈에 대한 유혹, 말하자면 어떤 뇌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참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요구와 간섭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요구와 간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적절히 그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적절히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것이죠. 그리고 상사가 부당한 지시나 요구했을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검찰이나 뭐 또 우리 사법부, 법원 이런 쪽에서도 이런 그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요구 때문에 관리들 중에서도 상당히 거절하지 못해서 그걸 했다가 나중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동창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뭐 청탁을 한다든지, 또 일에 지장을 주는 어떤 친구의 만남, 이런 건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간다면 회사의 업무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탁이라든지. 저도 이제 이런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이렇게 한번 등장하면요, 그 다음날 좀 저에게 많은 연락이 옵니다. 잘 봤다. 근데 우리 좀 도와달라 하면서 뭔가 그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저는 또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같은 부분, 뭐 완강히 이거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가정폭력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있을 수 없는, 이건 거부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무리하게 진료를 하려고 했을 때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만 수술하면 되는데 두 개 다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라든가, 여기까지만 수술하면 되는데 다 하자고 하는 경우 같은 것도 있을 때 본인이 거절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눈앞에서 거절하는 게 돌아서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는 서양 속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는 청혼이나 사랑 고백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스토킹을 하면서 계속 이 나무를 찍어야, 이제 도끼를 찍어야 나무가 쓰러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뭐랄까 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거절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걸 정성에 감복해서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불행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부탁인데 하면서 뭘 부탁하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오케이 내가 해주겠다 받으면 평생 짐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거는 받아주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을 함부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부탁을 대처해야 되겠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상대방 얘기를 우선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으면서 공감하는 거죠. 아예 학자금을 못 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참 나도 좀 들어주고 싶네.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공감하는 걸 표현해주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들어줘야죠. 그러나 어렵다면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뭐 탄로날 거짓말이나 핑계로 대충 거절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특히 돈 문제인 경우 혼자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성한 사람들은 부부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해지면 가족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반드시 가족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융통해 달라고 했을 때 친구니까 내 마음대로 해줬다고 보증해 달라고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가족 전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 두 번째는 내가 다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건 좀 어렵고 이걸 대신 주겠다. 그래서 좀 훨씬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강구해서 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참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고나 조언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꾸중이라는 것과 참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을 충고를 해준다면서 화를 막 내요.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고통을 치고 상대방 처지를 무시하고 가시도친 말을 하고 막 감정을 가하면서 너 충고하겠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충고를 왜 주나요? 상대방 잘 되라고 하는 게 충고잖아요. 상대방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게 충고죠. 부정적인 면을 고치고 그럼 상대방은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 충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충고는요 다른 사람 없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원인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고해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어쨌든 그 감정 배제를 해야 됩니다.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면도 같이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는 충고를 왜 합니까? 받아들일 자세도 안 돼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한다는 얘기는 내 감정을 이렇게 뭐랄까요? 분출한다고 그럴까요? 분출하면서 내가 내 속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다름 아니죠.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상대한테 나에게 어려운 제안을 했을 때는 yes 일단 긍정하라는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어네스트 심사숙고하라는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보고 서제션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yes 대처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항의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어필, 영어로는 뭐 어필인데요. 어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축구하다 보면 막 심판한테 항의하잖아요. 근데 이때 항상 중요한 게 뭔가요? 감정 자제점. 그래서
심판한테 항의할 때 선수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에 표정을 억지로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하는 데다가 집중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항의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항의하는 사람한테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해결에만 집중해야 되겠죠. 항의를 나한테 와서 할 때는 일단 들어야 돼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막 항의를 할 때 그 항의를 막 막고 말을 못하게 하고 같이 대항을 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이 쌓이고 항의는 더 격해집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할 때 아 그러세요 하면서 대응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경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막 적는 거죠. 노트에다가 상대방 말하는 거 적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고 이제 분이 좀 풀리면 아,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잘못해서 사과드립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피했네요. 한번 설명하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절충해서 제가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든지 반만 제가 받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커피 값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탁하는 거, 또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또 충고하는 거, 항의하는 거, 상대방에게 썩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겠죠. 그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물의 성황장로 이럴 땐 이렇게 말하자.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